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 파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었거든. 기억해봐. 파동이 뭐야? 파동은 파동을 발생한 지점을 뭐라 그래? 파원. 맞아요.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이게 파동이다. 맞죠? 그래서 파동은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이걸 파동이라고 하는데, 파동에서 진동과 다른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옆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됐지? 그러면 이때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 뭐야? 에너지야, 매질이야, 둘 다야? 네. 실제로 옆으로 이동하는 건요, 에너지만 이동해요. 매질은 이동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럼 매질은 뭐만 합니까? 진동만. 제자리에서 떨리는 진동만 합니다. 그래서 매질은 진동만 한다. 절대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맞죠? 이러한 파동의 구체적인 예는 뭐 있어? 불러봐. 파동의 예. 적어도 4개는 기억해야죠. 음파, 소리, 또 네, 물결, 또 지진, 또 뭐 있니? 비.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파동이고, 이러한 파동을 옆으로 전달해주는 물질, 매질이 있어야 되겠죠? 소리는 공기, 물결은 물, 지진은 땅, 빛은 필요 없죠. 되겠어? 자, 이러한 파동을 나는 분류할 수 있다. 맞냐? 자,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파동은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준이 뭐야? 네, 매질이 필요하니 안 하니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누는데, 너네가 보는 소리나 지진처럼 매질이 반드시 있을 때만 전달돼. 없으면 못 가. 자, 있을 때만 전달되는 애를 뭐라 그러니? 이놈의 스킬, 탄성파. 그래서 매질이 있어야만 옆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탄성파라고 부르기로 했다. 근데 이처럼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돼. 이런 애들은 뭐라 그런다? 비탄성파라고 한다. 자, 파동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이 매질의 유무여서, 그럼 파동을 분류하는 2번째 기준은 네, 파동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이 2개가 보면은 나란할 때 뭐라고 할 거야? 나란하다면 종파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게 나란하지 않고 수직하다면 뭐라고 부를 거야? 횡파라고 부를 거야. 그 중에서 종파에 속하는 거 3개밖에 없대. 뭐야? 네, 소리에 해당되는 음파고요. 우리가 못 듣는 소리, 초음파.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서 누구? 피파. 그래서 이렇게 주하나 이쪽으로 와. 거기서 진짜로 하지 말고. 자, 이렇게 3개가 종파에 해당되는 거고, 이걸 뺀 나머지는 모두 다 뭐에 해당되는 거다? 횡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파동의 구조는 횡파 구조로 볼 거고, 그 횡파 구조를 통해서 5가지를 얘기할 수 있게끔 해야 돼. 기억나냐? 자, 그 중에서 파동이 여기서 발생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횡파는 수직하게 떨리는 거니까 이렇게 떨려야 돼. 맞아? 그랬을 때 이 구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5가지 뭐이니? 네, 첫 번째 진폭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폭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루부터. 마루에서. 네, 기준점 중심까지요. 그래서 매질이 이동한 최대 변이라서요. 여기까지가 한 진폭 요렇게 재던지 아니면 중심에서 골까지의 요 길이를 재던지 라고 하는 진폭은 A라고 치고요. 거리니까 미터 단위로 계산하는데 매질이 움직인 매질의 최대 변이 얘기해. 그러니까 얘가 위쪽으로 2m 올라가요. 같은 파동이면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리도 2m입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진폭은 2m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두 번째. 네. 두 번째는요. 파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파장은 난다고 단위는 미터인데 파장이 뭐야? 파장은?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해. 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됐어? 그러면 그건 골에서 골까지 제도되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 파장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야. 그래서 한 파장의 길이가 4m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m란 뜻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말고 최단 시간이 있어. 이거 뭐라 그럴 거야? 주기. 시간은 주기고요. 타임의 약자 t 쓰고 단위는 초.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어. 그럼 주기는 2초 이런 식으로. 맞지? 자, 네 번째 가자. 네 번째는요. 주기의 역수라고 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이건 진동수. 됐어? 이러한 진동수는요. F 프리퀀시의 약자 F 쓰고 단위는 헤르츠일 텐데 이러한 진동수는요. 반드시 주기를 역수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헤르츠가 된대요. 되겠지? 마지막. 끄덕끄덕이 아니고 저번 주에 했잖아. 마지막. 파동의 5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은 뭐야? 속력. 속력 벨로시티 V로 쓰고 단위는 미터 퍼 초인데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라서 파동의 속력 V는 T분의 람다 또는 T분의 1을 우리가 진동수로 쓰니까 F 람다를 파동의 5요소라고 한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다?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합니까? 통합으로. 자,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바로 매질의 뭡니까? 매질의 뭐에 따라서 소리 또는 빛의 속력이 달라져? 네, 매질의 상태와 성질. 그래서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은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리라고 하는 파동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랐어? 그쵸?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빠르고 진공을 통과할 수 없어. 탄성파라서 그래. 그리고 같은 공기 중에서도 어떤 공기를 통과할 때가 더 빨라? 그쵸? 더운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찬 공기보다 빨랐어. 라는 얘기였어. 두 번째, 빛은요. 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의 속력이 제일 빨라. 이때 속력만을 우리가 광속, 시로 표현해. 그 다음이 기체, 액체, 고체야. 이렇게 돼. 세 번째, 물결. 어떤 물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 네. 깊은 물을 전달할 때 속력이 얕은 물을 통과할 때 속력보다 더 빨랐어요. 이렇게 됐어. 되겠어?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파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얘네들이 변해. 그래서 속력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파동이 가는데 잠시 후에 이 매질 내려간대. 그리고 얘 내려간대. 얘 올라간대. 라고 한다면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냐 1번, 왼쪽으로 가고 있냐 2번. 어떤 게 맞아? 얘는 잠시 후에 올라갈 거고요. 여기는 매질의 높낮이의 변화 보여줬어요. 낮아져, 낮아져, 높아져, 높아져. 그럼 파동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민영 갖고 나중에 써도 돼. 자, 이거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1번, 2번. 1번. 어디로 가? 2번. 자,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파동을 가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파동이 조금 1번 방향이든 2번 방향이든 갔을 때 높이 변화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1번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얘 모습이 1번 위치, 1번 방향으로 가서 여기서 나타나게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이 연두색의 위치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내려와. 맞나봐?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돼. 얘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1번 방향 아니네. 그러면 2번 방향이 맞나? 그려보시면 되죠. 이걸 조금 더 2번 위치로 보내시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얘 내려가, 얘 내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 내려가, 여기 있는 애 올라가. 맞죠? 그래서 지금 얘는 2번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파동의 운동 방향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파동의 5가지 요소가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미친 듯이 배웠던 소리의 3요소를 결정하는 요소야. 맞아? 소리의 3요소가 뭐 있는데? 소리의 세기, 높낮이, 소리의 방향, 파형. 소리의 파형이 뭐지? 소리의 맵시. 그래서 소리는 3요소가 있는데 소리의 세기가 있고요. 그래서 소리의 세기는 소리의 크기 얘기해.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라는 게 있고요. 소리의 맵시가 있고요. 이 중에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이 중에 누구였니? 네, 이게 바로 진폭입니다. 이 진폭을 변화시켜서 소리를 더 크게 들리거나 더 작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자,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 진동수입니다. 이 진동수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물투하셔야만 들을 수 있고요. 물어 과정에는 없습니다. 자, 맵시는 바로 파형이라고 하는 똑같은 파동이 발생을 해도 피아노 현을 연주할 때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중간에 떨리는 모습이 달라. 이걸 파형이라 그래. 그래서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구별하는 거야. 라는 얘기에서 자, 빛의 2가지 요소. 는 배운 적이 없죠. 소리의 3요소는 배웠지만 빛의 2가지 요소는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어. 빛도 2가지 요소로 찢을 수가 있다. 그 중에서 빛은 빛의 밝기라는 빛의 세기가 있어요. 빛의 밝기. 눈부셔요. 너무 흐려요. 라고 하는 밝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 빛은 이 2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빛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뭐게요? 빛의 세기, 소리의 세기, 이 세기를 결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진폭입니다. 어딨어? 자, 빛의 3원색. 빨, 초, 하죠. 됐어. 자, 어떤 빛을 빨갛게 느껴? 어떤 빛을 초록색으로 느껴? 어떤 빛을 파란색으로 느껴? 그건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가 빛의 색깔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색깔을 결정하는 게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빛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이건 무슨 색깔이야? 이거 해석해 주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색깔을 감지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빛의 2가지 요소도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주간 테스트 봤던 것처럼 이러한 빛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름이 뭐냐면 전자기파야.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돼. 그치? 이러한 전자기파도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나눌 수 있는데, 자, 파동의 에너지는 HF로 계산해. 그러니 H는 상수거든요. 플랑크 상수. 됐어. 그리고 F는 진동수야. 또는 파동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으로 계산하기도 해. 되겠어? 진동수와 그 다음에 진폭의 곱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실제로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큰 애들,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나눠서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큰 애들을 싸잡아 방사선.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큰 거. 감마선, 항암 치료할 때 써. 그 다음 X선, 공항에서 수압을 검사할 때 써. 자, 중간 사이즈의 에너지를 싸잡아 뭐라고 해? 빛! 이 새끼들이 내가 복습표를 하지. 빛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자외선. 자외선 무슨 작용? 네, 살균. 그 다음 가시광선, 물체 보는 작용. 그 다음 적외선. 적외선은 무슨 작용? 열작용. 네 몸에서 36.5도의 체온, 열이 나오죠? 적외선 나오는 거야. 자, 이 열작용하는 적외선을 어디에 써? 거기 아까 문제 있었잖아. 리모컨에서 나와. 됐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작은, 가장 작은 애를 우리가 전파라고 하는데, 전파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야. 됐지?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 TV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에 해당되는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는 뭐 한 거예요? 커지는 거고요. 파장은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배워서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럼 복습이 되셨겠죠? 불면 뽀뽀야 이 새끼야.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쓰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려라. 뽀뽀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구조 다 봤어.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은 성질이 있어. 자, 오늘부터 배워야 되는 거 파동의 성질이고요. 파동의 성질은 중학교 때도 세 가지 성질을 배워왔는데 그 세 가지에다가 두 개 합해서 파동의 실제 성질 5가지를 다 배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마지막은 파동의 성질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의 성질 3개에다가 2개 더해서 완벽한 파동의 성질 5개를 배울 건데 중학교에서 배웠던 파동의 성질 3가지가 뭐 있을까요? 받아쓰기 하러 온 새끼들 씨. 파동의 성질 3가지 뭐 배웠을까? 배웠어. 학교를 다니지 그랬어. 그러게. 파동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 성질이 빛의 직진성 이렇게 배웠어. 그 다음 뭐 배울게? 반사. 그 다음 뭐 배웠니? 굴절. 거기다가 2개 더해서 회절과 간섭이야.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이렇게 5개입니다. 5개. 회절, 간섭까지 해서 5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 있는 3개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죠. 납득, 배운 걸로 해. 자, 근데 위에 있는 이 3가지 성질은요. 사실은 얘는 파동도 가지고 있지만 입자라는 물질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공을 던지면 벽에 부딪혔다가 공이 튀겨 나오잖아. 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 위에 있는 3가지 성질은 물질도 파동도 다 할 수 있는 성질이지만 거꾸로 밑에 있는 이 2개는요. 얘는 파동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야. 입자는 못 가져. 얘는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래. 그럼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빛이라는 게 입자인지 파동인지가 너무 궁금했어. 그랬는데 그 유명한 뉴턴이라는 아저씨는 빛이 뭐라는 줄 아세요? 빛은 입자야 이렇게 얘기했어. 뉴턴이 빛은 입자야 라고 헛소리를 했죠.
됐어. 빛이 입자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 라고 한 거야. 됐어? 네, 그랬다가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빛이 뭐다? 파동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됐어? 정확하게 빛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죠. 그러니 아무리 유명한 뉴턴이 뭐라고 시부렸어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토달지 않아. 아, 빛은 파동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빛이 파동이라는 걸 토마스 영이 뭘로 설명했을까요? 바로 이 간섭 효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간섭을 통해서 빛은 입자가 아니야. 왜? 파동만이 나타나는 성질을 빛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야. 이렇게 증명한 거야. 깔끔하게. 그랬는데 갑자기 머리큰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인슈타인. 그랬다가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요. 아인슈타인 등장해서 빛이 뭐라는 걸 증명하니? 빛은 입자야라는 걸 증명합니다. 뭘로 증명할게요? 광전 효과. 우와! 그럼 빛은 입자라는 거야? 파동이라는 거야?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야?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빛은 파동인 게 맞아. 근데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여자인 게 확실해. 그래서 주로 여성성이 나타나. 근데 가끔 가다가 너네가 숙제를 안 한다든가 됐어? 이러면 순간 나한테 무슨 성이 나타나니? 남성성이 나타나. 그렇다고 나는 남자는 아니야. 됐어? 그래서 사람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되겠어? 그것처럼 빛은 파동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새끼가 입자성이 드러나. 그래도 파동이야. 알겠냐? 그래서 빛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빛의 뭐라고 하니? 이중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나머지는 빛의 이중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빛의 간섭 효과를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단어는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 나머지 부분이 이거예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설명하는 간섭 효과하고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게 이 책의 마무리입니다. 됐지?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빛의 파동성에 해당되는 간섭 효과까지는 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얘네들은 알고 가야죠. 이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쓸고 지나가야죠. 자, 빛이 직진한대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빛이 직진하다가 시우를 만나면 통과할 수 없어서 뭐가 생기니? 그림자. 그렇죠. 이 개놈의 새끼들은 학교를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림자잖아.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림자가요 하늘에도 생기죠. 하늘에 그림자지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렇죠. 식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림자지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게 식현상이야. 식현상. 어? 지랄하고 앉아있다 이씨. 자, 그 식현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식과 뭐가 있냐? 월식 현상이 있지. 자, 일식은 누가 누구를 가리는 거야? 다리가 다리. 네? 다리. 하나로 통일해. 하나로 통일해. 누가 누굴 가린다고? 달이 만든 그림자 속에 태양이 들어가서 가려주는 거예요. 달 그림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식은요. 달 그림자 속에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죠. 그러려면 천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니? 이렇게. 지랄. 불러 이 새끼야 빨리. 네. 태. 중학교 2학년 시험범이잖아. 달, 지. 이거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달 때문에 태양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잖아. 이때 달의 위상.
이렇게 있을 때요. 달이 여기에 껴있어서 그 뒤에 있는 태양이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을 일식. 그래서 해 1자 쓴 거 알아요? 네. 식자가 먹힐 식자예요. 태양이 먹혔어요. 가려졌어요. 이 뜻입니다. 그럼 월식은 누가 가려주니? 달이 가려주는 거죠. 누구한테? 지구한테. 태양한테 가려주진 않아. 이 개놈의 새끼들아 상식은 있어라. 이씨. 지구의 그림자 속에 달이 가려주는 현상이야. 달이. 됐어? 그럼 초대 순서. 해지달. 해지달. 이때 달의 위상. 망. 음력 며칠? 15일. 매달 음력 1일과 15일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달에 우리 나그네가 기울어져 있어서. 달의 공정 궤도면과 태양의 공정 궤도면은 사실은 지구의 공정 궤도면이야. 그 달의 공정 궤도와 지구의 공정 궤도가 5도 어긋나 있기 때문이야. 됐어? 네, 달의 공정 궤도를 멋진 말로 달은 지구에서 보면 무슨 색깔?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 무슨 색으로 보이냐 달은? 노란색. 흰색. 그래서 흰색이 지나가는 길 백도 새끼야. 백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 태양은 무슨 색으로 보이냐? 노란색으로 보여. 그래서 황도라 그래. 황도와 백도가 지랄하지 말고 황도와 백도가 5도 기울어서 됐어. 황도와 백도가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교차점에 와서야만 얘네들이 식현상이 생기는데 그 교차점이 매달 같은 위치에 오지 않잖아. 되겠어?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매달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다. 몇 단원이냐? 이거 중학교 2학년 시험범위야. 몇 단원? 3단원? 시험범위냐? 중학교 2학년 3단원 시험범위예요. 지구의 운동 배우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현상이 그림자지는 현상이고요. 빛이 지구에서만 직진하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도 직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천체가 있으면 빛이 가지 않는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겨. 그것 때문에 식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였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꼬맹아, 반사가 뭐냐? 반사 설명해봐. 빛이 반사돼요. 반사된다는 건 빛이 가다가 그건 불절 새끼야. 얘들아. 반사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서 뭐 하는 거? 되돌아 나오는 현상. 알겠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라고 하는데 이건 빛뿐만 아니라 모든 화력이 다 이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몇 도로 들어갔다가 몇 도로 나오지 각도 재고 싶어. 그쵸? 이 물질을 향해서 가는 이 빛의 경로를 입사광선 기억나니? 되돌아 나오는 이 빛을 우리가 반사광선 이렇게 얘기해. 몇 도로 들어갔다가 몇 도로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각도 재야 돼. 각도를 재는 기준선이 필요해. 각도를 재는 기준선을 뭐라고 했다? 법선. 법선은 빛이 들어간 면과 언제나 90도 되게 선을 그리면 돼. 이게 법적으로 각도되는 선이야. 그래서 법선이야. 자, 그럼 법선으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각? 이게 입사각.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가 반사각인데 맞지? 이 반사가 일어날 때 규칙성을 설명하는 게 반사법칙이야. 반사법칙이 뭐야? 이게 어느 중학교를 다니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지 얘기해봐라.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은 거예요. 네,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반사법칙이야. 중학교 2학년 새끼들은 진짜 처음 봐요. 이거 몇 단원이야?
1학년 6단원이라잖아.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1학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다를 수 없다. 이게 반사 법칙이다. 그러니 입사각이 30도면 보나마나 반사각은 30도야. 입사각이 60도면 반사각도 60도야. 이런 얘기잖아. 근데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나와.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나올 때 그 빛은 평행하게 나옵니다. 평행하게, 평행하게, 평행하게 나오는데 밑에 있는 표면이 매끄럽다면, 됐죠? 빛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반사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표면이 거칠다면 똑같은 광원에서 빛은 평행하게 와. 평행하게, 평행하게, 평행하게 온단 말이야. 맞아. 근데 표면이 거치니까요. 얘는 어느 면에 들어간 거야? 빛이 들어간 접선면 여기에 들어간 거야. 맞지? 그러면 이때 입사각을 재려면 뭘 그려야 된다고? 법선을 어떻게 그려? 접선과 수직. 네. 빛이 들어간 접선면과 접선면과 뭐하게? 수직하게. 접선면과 수직하게. 접선면과 수직하게 그려야 되잖아. 곡선에서도 똑같아. 빛이 들어간 이 면과 90도가 되게 그려봐. 이게 법선의 방향이야. 이게 입사각이야. 됐어? 그럼 빛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접선면 이거네. 이것과 90도 되게 섞으려. 이게 법선이야. 됐어? 입사각이야. 여기도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리자. 자, 그럼 접선면 이거야. 이것과 90도 되게 섞으면 이게 법선이죠. 그러면 이게 입사각이에요. 되겠어? 자, 광선은 평행하게 가는데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법선 방향이 다 달라요. 법선 방향이 다 다르니까 이때 입사각의 크기가 얘는 20도, 얘 30도, 얘 80도 이 지랄이야. 근데 표면이 매끄러우면 이거 입사각이 만약에 40도라면 얘 몇 도? 40도. 얘 몇 도? 40도. 이렇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울 때. 그러면 입사각이 40도면 반사각도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같은 각도여야 돼.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같은 각도로 반사돼야 되니까 이 반사돼서 나가는 면이 표면이 매끄러울 때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이런 반사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런 반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반사되고 있어요. 정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반사는 표면이 매끄러울 때 일어나는 반사고요. 이때 모든 빛은 다 같은 방향, 한 방향을 향해서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지? 근데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표면이 거칩니다. 자, 이 표면이 거칠 때는요. 잘 봐. 자, 빛이 법선으로부터 20도 각도로 들어왔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20도 각도로 반사돼서 이렇게 나가야죠. 반사 법칙 성립하니까. 30도 각도면 반대 방향으로 30도 기울어서 얘는 이렇게 나갑니다. 자, 얘는 80도 방향으로 들어왔으니까 80도 기울어서 빛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 빛이 나가는 방향, 이 빛이 가는 방향, 이 빛이 가는 방향 다 다르죠. 그래서 표면이 거칠 때는 표면이 거칠 때는 빛이 한 방향이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갑니다. 이런 반사를 뭐라 합니까? 네,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합니다. 되겠어? 근데 이 중에서 반사 법칙 성립하는 건 무슨 반사일 때? 정반사? 그럼 난반사 성립 안 해? 다 하죠. 반사 법칙은 무슨 반사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반사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정반사일 때도 성립하고 난반사일 때도 성립합니다. 됐어? 그러면 정반사를 하는지 난반사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이 새끼야 빛이 나가는데 한 방향으로 가는지 여러 방향으로 가는지 눈에 보이잖아. 그럼 그 새끼가 미친 새끼죠. 빛이 나가는 방향이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정반사를 하는지 난반사를 하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만드는 현상과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갈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니? 빛을 정반사시키는 물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주변에 경치가 뭐한다? 비친다. 너 아침에 머리 빗을 때 네 얼굴을 비춰봤죠? 어디에? 거울에. 그 거울에만 여러분들 얼굴이 비치는 이유가 거울에서 무슨 반사하기 때문입니까? 정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정반사하는 물체들은 주변의 경치를 비칩니다. 되겠어? 네. 정윤이 옆에 저 유리에도요. 정윤이의 얼굴이 살짝 비치고 있죠? 거울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저기에서 일부 정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되겠냐? 자, 근데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는 물체는요. 그 앞에 가봤자 내 얼굴이 비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칠판 앞에 내가 서 있어도 내 얼굴이 칠판에 비치지 않습니다. 왜? 칠판은 난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 이렇게 난반사하는 물체들은요. 내 얼굴은 비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물체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요. 달이 떴어? 자, 달을 서울에서 볼 수 있니? 아니면 부산에서 볼 수 있니? 다 볼 수 있니?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 네. 칠판에 있는 저 글씨요. 이 글씨요. 이 라인에 있는 친구도 보이지만 여기에서도 보이고 저기에서도 보입니다. 이 글씨에서 나가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되어가는 난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반사하는지 난반사하는지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자, 주변의 경치가 비친다면 그 아이는 정반사하고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비치지는 않고 그 물체만 볼 수 있다면 걔는 난반사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러면 빛이 가다가요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데 꼬맹아 파동이잖아. 뽀뽀할까? 너네 내가 얘랑 뽀뽀하는 순간 사진 찍어서 올려라. 자, 반사하는데요. 꼬맹아, 빛은 파동이잖아. 그럼 파동이니까 어떻게 와? 얘가 이렇게 위상을 갖고 와요. 마루볼 와서 부딪힙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마루로 와서 부딪혔다고 쳐. 그럼 반사될 때 마루가 부딪히면 마루로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마루로 와서 부딪혔는데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볼로 반사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중학교 때는 한 방향으로 가 여러 방향으로 가 반사되는 방향만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는 마루볼에 위상을 걸잖아요. 그랬을 때 부딪혀서 반사될 때 위상이 그대로 가냐 아니면 위상이 정반대로 돼서 바뀌어서 가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위상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반사돼서 가는 걸 우리는 자유간 반사라고 해요. 자유간 반사.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가는 걸 우리는 고정간 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요. 일부의 빛은 반사돼서 가고 일부는 굴절할 거잖아요. 굴절하는 모든 빛들은 위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요. 근데 반사되는 빛들은 그 중에서 어떨 경우에는 위상이 그대로 가는데 어떨 때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반사되거든요. 그러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빛의 위상은 바뀔까 안 바뀔까? 를 생각해 볼까요? 자,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 빠르니 물에서 빠르니? 공기에서가 빠르고요. 물에서가 느립니다. 위상이 그대로 가는지 또는 정반대로 바뀌는지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면서 부딪혀서 반사가 된 거냐 아니면 거꾸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면서 부딪혀서 반사된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되겠어? 자, 꼬매가 봐봐.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만나면 진동하기가 더 쉬워졌니 어려워졌니? 어려워져요. 그랬을 때가 고정단 반사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만나서 반사될 때가 고정단 반사입니다. 그러니 공기에서 물을 만나서 반사될 때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나간답니다. 됐어? 네. 그래서 고정단 반사라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는 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만났을 때 반사되는 밖에 바로 고정단 반사예요. 자유단 반사는 거꾸로입니다. 느린 매질에서 진동하던 애가 빠른 매질을 만나서 반사되는 경우가 바로 자유단 반사로 위상이 안 바뀝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위상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 됐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서 물을 만나 반사될 때 그때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종단 반사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반사 법칙에 위상의 변화까지 집어넣어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굴절인데요. 어딘가에 메모 할 거 있어? 그림 그릴 거 있어? 없는 사람들은 종이 받아. 렌즈의 작도라는 그 유명한 걸 할 거야. 작두는 타야 되고 이 새끼야. 작도. 뭐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굴절이라는 건 아까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 되돌아오는 건 반사고요. 굴절은 다른 물질을 만나서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서 꺾여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굴절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학교 때 우리가 흔히 봤던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갈 때요. 일부는 발사돼서 나가고 일부는 꺾여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꺾여 들어가는 광선을 굴절광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우리는 각도를 내기 위해서는 법선이라는 걸 그립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입사광선, 이게 발사광선, 그리고 굴절광선은 찾으셨어요? 모든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굴절광선입니다. 됐냐? 자, 그랬을 때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반사법칙 때문에. 되겠지? 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간다. 다시 말해, 공기는 빠른 매질이고요. 물은 느린 매질입니다. 파동의 모든 현상은 속력 차이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력을 보셔야 되는데, 연준아, 너 CCTV로 찍어서 엄마 핸드폰 전송한다 지금. 자,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물속에서 생긴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입사각이 크니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입사각이 훨씬 큽니다. 됐어. 실제로 항상 각도는요,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모든 각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무슨 각이든 상관없이 그쪽에서 생긴 각도가 항상 큽니다. 그러니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는 입사각의 크기가 굴절각보다 큽니다. 그럼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가게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거꾸로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때 이게 입사각, 이게 반사각, 이게 굴절각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물속은 느린 매질이고 공기는 빠른 매질인데 물속에서 쌌기 때문에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기고 공기 중에 굴절각이 생겨. 무슨 각이 크겠니? 무슨 각이 커? 굴절각이 훨씬 큽니다. 되겠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되겠어? 굴절각은요, 입사각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굴절이 일어나는 이 매질이, 그래서 원래 매질보다 속력이 빠르면 각도가 커져야 되고요. 원래 매질보다 속력이 느린 쪽에 굴절각이 생기면 각도는 작아야 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겠죠? 반사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굴절각이 10도라고 치자. 이렇게 됐어. 근데 나 궁금한 거, 이때 입사각의 크기를 살짝 더 키운다고 봐. 입사각의 크기를 살짝 더 키웠어요. 네, 그래서 이거 40도 됐어. 그럼 반사각 40도 되겠지? 자, 그럼 굴절각. 이 각도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그대로다.
궁금한 게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커진다. 커진다. 또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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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각의 크기가 커지면 굴절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되겠어? 자, 그럼 이때는 어떨까요? 입사각의 크기가 30도야. 반사각도 30도겠지? 근데 굴절각의 크기는요 30도보다 더 커져야 되니까 얘가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70도라고 칠게요. 크죠?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할게요. 40도. 반사각 40도. 굴절각. 입사각 크게 했어. 아까는 입사각 크게 했더니 굴절각 커졌어. 지금은 입사각 크게 했어. 굴절각. 커질 것 같은데. 네, 커집니다. 그럼 70도보다 더 커져? 그래서 입사각을 더 크게 했더니 굴절각도 더 커집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커집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90도 됐다고 치자. 이럴 수 있어요. 굴절각이 90도. 그러면 여기서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해볼까? 41? 41? 어떻게 된다? 커질까? 이제 여기서 정지될까? 커진다. 커집니다. 90. 이걸 크게 하면 얘도 같이 커져서 이렇게 됐어.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언제나 커집니다. 이때 입사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임계각 여기 불러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걸 지나고 나면 이제 굴절에서 다른 매질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굴절각이 너무 커서 되돌아옵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굴절광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뭐만 되는 것처럼 보여? 반사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자, 그걸 우리는 전부 다 반사되는 것처럼 보인다. 전반사 현상이 나타납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 CCTV 엄마 봤다 이제. 맞아 이 새끼야 전송했거든. 나가 빨리. 엄마한테 거의 90분 내내 졸았다고 말씀드렸어. 우리 학원이 저 출력 카드를 끼우면서 딱 5분을 지나면 바로 문자가 이제 쏟아지죠. 엄마들한테. 이 새끼 안 왔어요. 이렇게 쏟아집니다. 뭐요? 좀 못하거든요. 어? 저 지금 하거든요. 아까 못했는데. 아유 친구. 너 큰일 났다. 이제 왔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너 이제. 엄마 CCTV 어디까지 보셨대? 처음부터 그냥 다 보셨대? 그러니까 대충 줄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보시면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요 임계각을 벗어나 안쪽으로 들어오는 굴절광선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전반사는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반사가 아니야. 알겠어? 굴절각이 너무 커서 전부 다 반사처럼 보이는 현상 전반사입니다. 이 전반사는 입사각의 크기가 임계각보다 큰 순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야. 맞죠? 입사각의 크기가 임계각보다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반사 현상인데 나 거짓말했어요. 들어와 빨리. 왜? 저희 반 이름이 뭐죠? 저희 반이 그 수정. 어?
단서 정하는 거 없는데? 그냥 출결 번호만 찍으면 되는데? 아래서 편이 아래 거. 네 영화 자, 근데요, 이 전반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거짓말했거든요. 뭐가 거짓말일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맞잖아, 이 새끼야. 쳐 졸다가 눈 뜨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어떻게 알까요? 저거요. 이게 입사광선, 이게 반사광선, 이게 불절광선. 이렇게 같은 매질에 반사광선과 불절광선이 두 개가 동시에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전반사돼서 들어오는 순간 불절광선은 사라지고 얘네들이 모두 다 반사광선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불절광선 92도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빛이 모두 다 반사광선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반사만 일어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사입니다.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뭡니까? 휴대폰, 안경, 야동 뭐 이런 거 부르는 거야 지금? 어? 뭡니까? 광섬유, 통신선. 너네 해외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인터넷 켜보면 통신 속도가 열나 느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래는 게 인터넷 속도라고 하죠. 그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랑 다르니? 다른 나라는 아직도 전선으로 통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선 안 쓰죠. 뭐 씁니까? 광섬유 씁니다. 차이점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전선을 가지고 전기줄 가지고 통신했었어요. 전화. 그래서 인터넷선 이런 것들. 그 통신선은 구리선으로 만들죠. 전선이니까. 구리선으로 만들면 이게 전선이니까요. 전기 신호로 쏩니다. 그래서 여기서 쏘면 일부는 굴절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일부 반사. 일부 굴절해서 빠져나가고 일부 반사. 굴절해서 빠져나가고 일부 반사. 그래서 너네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빠져나가는 요 선만 잘 잡으면, 이 파동만 잘 잡으면 이게 바로 뭐야? 도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탐정 같은 애들이 전봇대에 다 붙어 앉아 있었죠. 그래서 걔네들이 왜 그 전봇대에 지나가는 섬에 들리는 빠져나가는 파동을 잡아서 도청하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를 할 때 도청, 감청 이런 것들이 엄청 심했거든요. 얘 때문이야. 그런데다가 한번 에너지를 쏘면 그 중에 일부는 빠져나가고 일부는 와. 일부는 빠져나가고 일부는 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가 점점 약해져서요. 화질이 떨어지고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통신선이라고 하는 전선을 통해서 하는 나라들은 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섬유를 씁니다. 광섬유는 전반사를 이용한 걸로요. 이 전반사는요. 반드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안쪽에는 느린 매질을 집어넣고요. 바깥쪽에 빠른 매질로 이렇게 감싸놓은 새로운 통신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광섬유라고 부르는데, 자,
자, 이때 안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코어, 바깥쪽을 클레딩이라고 합니다. 안쪽이 느린 배질이고 바깥쪽이 빠른 배질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광섬유, 빛을 쏘는 겁니다. 전기 신호로 쓰는 게 아니고 빛 신호로 쓰기 때문에 광섬유인데 여기에서 빛을 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으로 쏩니다. 임계각보다 더 큰 입사각으로 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어난다? 100% 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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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사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밖으로 불전해서 나가는 거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통신선은 도감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킹하는 거죠. 도청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해킹하는 겁니다. 되겠어? 아직도 다른 나라들은 도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100%의 에너지를 쏘면 그대로 100%가 오니까 선명한 화질, 선명한 소리로 오고 전기 신호로 쏘는 게 아니고 빛 신호로 쏘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가 열나 빨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4G, 5G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냐? 이렇게 되죠. 근데 얘에 비해서 얘는 유지비가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 아무리 작은 선마을도 다 이거 깔아놨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신선이 다 방송입니다. 알겠어? 인터넷 속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클릭 한번 하고 나서 밖에 가서 밥 먹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화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냐?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속도가 제일 빠른 이유가 바로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했다. 알겠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굴절에서요. 굴절가이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넣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잠도 깰 겸 괜히 굴절률 전에 렌즈의 작도 한번 해볼게요. 알겠냐? 중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 하면서 했어요? 했다고. 학교 다녀 이 새끼들아. 자, 여러분들 아세요? 자,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어. 거울이죠.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도 있어. 뭐니? 렌즈죠. 이 중에서 거울의 종류 몇 가지? 어?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됐어. 네. 거울의 종류 세 가지. 무슨 거울, 무슨 거울? 그렇죠. 평면 거울 있고요. 오목 거울 있고요. 볼록 거울 있고요. 뭐 이런 거죠. 렌즈의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볼록 렌즈 있고요. 오목 렌즈 있고요. 이런 얘기죠. 자, 그 중에서요.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가 있고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가 있었어. 자, 이 중에서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가 누구와 누구지? 오목 뭐하고? 오목 거울과 뭐니? 볼록 렌즈. 거울과 렌즈 반대야. 빛을 퍼뜨리는 아이도 있어. 이게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였어. 그 중에서요. 그게 렌즈든 거울이든 상관없이 빛을 모으냐 퍼뜨리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의 종류가 똑같습니다. 빛을 모으는 애들은 모으는 애들끼리 상의 종류가 똑같고 퍼뜨리는 애는 퍼뜨리는 애들끼리 생기는 상의 종류가 똑같은데 그 중에서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에서 만들 수 있는 상의 종류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볼록 거울을 사용하는 용도 우리 더럽게 많이 외웠거든요. 자동차의 측면경, 편의점에 있는 도난 방지용 거울, 지하 개새끼들아 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 커브 틀 때 옆에 차가 오는지 보는 코너 반사경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맺히는 상의 종류. 어? 빛을 터뜨리는 광학장치에서 만들 수 있는 상의 종류는 딱 하나라고. 똑바로
물러고 그걸 우리가 축소된 정리 허상이 맺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축소된 정립 허상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록 거울이 자동차의 측면경이나 도난 방지용 거울이나 코너 반사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실제보다 작은 상을 맺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야를 뭐 할 수 있다? 넓히는 거예요. 상이 작으니까 그 작은 거울 안에 넓은 곳이 돼서 반사되거든요. 그래서 축소된 정립 허상을 맺히는 거 빛을 퍼뜨리는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는 항상 이 상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무슨 상이 생기니? 라고 물어보는 건 병신이죠. 그걸 못 외우는 건 더 병신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로 우리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 그 시야를 넓혀야만 되는 목적이 있는 코너 반사경, 그 다음에 도난 방지용 거울이 그래서 얘 가지고 만든 거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상의 종류가 복잡합니다. 첫 번째,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상이 첫 번째 축소된 도립 실상생, 두 번째 확대된 도립 실상생, 세 번째 확대된 정립 허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생기거든요.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주고 나서 이 위치에서 무슨 상 생겨? 100%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작도해 볼 거예요. 이걸 작도해 보시고 이때 상의 위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을 칠게요. 자, 우리는 볼록 렌즈 작도할 건데 볼록 렌즈는요. 가운데가 볼록해서 볼록 렌즈라고 불러. 됐지?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는 위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운데를 지나게 평행한 선을 그으면 얘를 우리가 광축이라고 해요. 광축. 자, 그랬을 때, 자, 이 렌즈로부터 빛을 모으는 위치 각각의 초점거리가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초점거리의 2배 되는 곳이 있습니다. 되겠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요. 초점거리 2배보다 더 멀리 여기에 화살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초점거리 2배보다도 더 먼 곳에 화살표 하나를 세워볼 겁니다. 자, 그래놓고 화살표 머리에서 빛이 나가게 할 겁니다. 자, 이 빛이 렌즈에 닿아서 굴절할 때 빛이 갈 수 있는 경로는 3가지밖에 없어요. 연락 복잡하게 갈 것 같지만 딱 3가지 경로로 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빛은 광축과 만약에 빛이 나란하게 와서 렌즈에 부딪혔다고 쳐봐. 그래서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반대편 초점을 지나가는 방향으로 굴절해서 갑니다. 100%입니다. 두 번째요. 렌즈의 정확하게 중심을 지나간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직진합니다.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렌즈를 만나도 안 굴절합니다. 그냥 직진해서 갑니다. 세 번째로요. 렌즈에 초점을 지나가는 빛이 있다고 치자. 앞쪽에서 초점을 지나서 렌즈를 만났다고 치자. 얘는 반드시 렌즈에 만나서 굴절할 때요. 그래서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빛이 갈 수 있는 경우는 3개밖에 없어요. 광축과 나란하게 갔다가 굴절하면 초점 지나가고 초점 지나오다가 렌즈 만나면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그리고 중심을 지나간 빛은 언제나 직진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빛이 가는데 이렇게 빛이 갈 때요. 2개의 빛이 만나는 곳에 나머지 하나도 와서 빛이 모입니다. 그래서 빛이 실제로 모이는 위치에 바로 이 화살표의 대가리의 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 대가리가 여기에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이 화살표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힌 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실제로 모인 지점에 상이 생겨요.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은 무조건 위아래가 바뀌어서 생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돌입이라는 뜻입니다. 위아래가 거꾸로 생기는 걸 돌입이라고 하고요. 위아래가 안 바뀌는 걸 정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무조건 돌입입니다. 보이세요? 실상은 돌입입니다. 실상은 돌입. 그래서 정립은 허상밖에 안 나집니다. 알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은요, 여기에 있을 때요. 그래서 돌입실상 생겼어. 그러면 얘 아니면 얘야. 얘 아니면 얘가 생겼다는 얘기야. 맞죠? 자, 이제 저는 얘를 끌고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EF와 F 사이에 내가 화살표 똑같은 애를 놓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놨을 때 상의 위치가 여기라면 여기다 놨을 때 상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는지 해보줘요. 2번 위치에다가 내가 화살표를 놔. 그러면 상이 1번보다 오른쪽에 생기는지 왼쪽에 생기는지 작성해 보십시오. 근데 그림도 그리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규칙성이 보일 겁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했어? 어디에 생겨? 기억 쪽으로 가니, 니은 쪽으로 가니? 물체가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움직였어? 작도를 했어? 그래서 아까 그 종이에다가 계속 연결해서 작도를 해야죠. 그래야 위치 변화를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요. 빛은 두 개만 만나도 나머지 하나의 빛이 오기 때문에 두 개의 선만 제대로 작도해봐도 돼요. 지우야, 기억 방향, 니은 방향. 아직 못 찾았어? 승주야. 네.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 이행 같아요. 니은. 자, 그러면 봐봐. 1번에서
2번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요. 저기에 있는 선생님이 3개의 선을 그렸어요. 1번 선, 2번 선, 3번 선 중에 얘가 여기서 여기로 가도 절대로 안 바뀌는 선이 있죠. 무슨 선이 안 바뀔까요? 1번 선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빛이 보여도 1번 선 어딘가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1번 선이 안 바뀌어요. 얘가 여기에 와도 광축과 나란하게 그리고 1번 선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빛이 보일 때 이 선 어딘가에 위치해서 보이니까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너네는 이제 수학을 좀 한 애들이잖아. 우리는 3번 선 무시하고 2번 선 볼게요. 얘가 여기에 왔어. 2번 선이요.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려야 되는데 1번 선에서의 모습보다 2번 위치에 왔을 때 얘의 각도가 어때야 될까? 중심을 지나게 그려야 되는데 얘의 각도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여기서 만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이 생기겠네요. 네? 예. 그래서 보면 보세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상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상도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물체가 렌즈 쪽으로 가까이 다가올수록 물체는 렌즈 쪽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상을 이 1번 라인, 분홍색 라인 타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상의 크기가 점점 뭐해지니? 커지겠죠. 그러면 저기 이 위치보다 더 멀리 있었을 때가 상이 더 얘보다 여기 있었을 때야. 그럼 꼬맹아 보이니? 멀수록 상은 뭐돼? 작은 상이 생기지. 왜냐? 그래서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길 때가 멀리 있을 때야. 안으로 들어오면서 확대된 도립 실상으로 바뀌어. 그래서 축소되어 있던 아이가 확대된 상태로 바뀌어. 그러려면 어느 시점에 크기가 똑같은 1대1의 비율이 있겠지. 그게 어딜까? 딱 크기가 똑같은 1대1의 비율이 있겠지. 어디였을까? 그게 EF입니다. 정확하게 EF의 위치에 왔을 때 생긴 상이 물체와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가 크기가 1대1이고요. 이거보다 멀리 있을 때가 축소된 상이고 이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다 확대만 됩니다. 되겠어? 축소와 확대를 나누는 기준이 EF입니다. EF보다 더 먼 곳에 있을 때가 축소된 상이고 EF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 확대된 상으로 바뀝니다. 그게 정립이든 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확대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요거 2번의 각도가 커진다 그랬지? 그럼 꼬매나 얘가 F에 와. 어떤 상이 됩니까? 생각해. 수학적으로 생각해. 제가 F에 있어. 어떨까? 상길이가 두 배가 돼. 응? 상길이가 두 배가 돼. 아, 상의 크기가 2배?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을 때 중심을 지나 이렇게 갈 때요. 정확하고 얘하고 얘가 평행합니다. 평행합니다. 맞나 안 맞나? 안 맞습니다. 그래서 F에 있을 때 잘 상 자체가 안 생겨가지고 유일하게 상이
앞쪽으로 아무리 연장해도 안 맞는다. 그래서 F에서는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점거리가 상이 안 맺히는 곳을 찾아보셔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냐? 초점거리보다 안쪽으로. 초점거리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중심선이랑 이루는 각도가 더 커져. 보여요?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점점 많아집니다. 절대 여기서 못 만나요. 근데 이 선을 연장하는 거니까 여기서 만나죠.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 대가리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따시만 한 애가 생기죠. 되겠어? 똑바로 선상이 생깁니다. 그게 정립 됐어. 빛이 실제로 보이지 않은 곳에 생기죠. 허상입니다. 나보다 크기 연락합니다. 알겠어? 이해입니다. 그래서 도립실상하고요. 정립허상이 생기는 위치가 바로 F를 기준으로. F보다 바깥쪽이 실상이고요. F 안쪽으로 들어오면 허상으로 바뀝니다. 알겠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위치가 F, EF 바깥쪽이에요. EF 안쪽이에요. 그리고 F보다 더 안쪽에 들어왔을 때 얘가 3번상이 생겨요. 알겠냐?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매번 작도할 수는 없죠. 수능 보러 가서 이걸 작도하는 새끼는 정신 나간 새끼죠. 뭐합니까? 앞으로는 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걸 작도하지 않고 렌즈 방정식에 넣습니다. 그래서 렌즈 방정식 간단합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끝입니다. 이게 렌즈 방정식이에요. 렌즈의 중심에서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가 A입니다. 렌즈의 중심에서 그 물체에 의해서 생긴 상까지의 거리가 B입니다.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F입니다. 되겠어? 자, 이걸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요. 물체 첫 번째 경우 이 상이 생기는지 확인해 볼 거야.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으면 되니까 첫 번째는요. 이 F보다 먼 곳에 있습니다. A 값은요 30이라고 하고 F는 10이라고 할 겁니다. 됐어? 이때 B 값 구하세요. 두 번째는 이 F와 F 사이에 두 번째 상이 저게 생겨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초점거리는 그대로 10이니까 A 값은 15로 할래요. B 값 구하세요. 세 번째는 F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 A는 5고요. F는 10입니다. B 값 구해보세요. 되지? 구하는 방법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야. 저기다 집어넣어서 B 값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나올 때요. 네. 되냐? 첫 번째 B 값 얼마? 15. 두 번째 30. 세 번째 마이너스 10. 그렇다면 얘네들은 플러스인 거겠죠. 됐어. 꼬맹아 B 값의 부호가 있어. B 값의 부호가 플러스면 고립실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고립실상, 고립실상. 알겠니? B 값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정립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립허상이라는 뜻이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배율이요. 축소기호
계산. 이 얼마? 얼마? 2죠. 아니, 그죠? 2분의 1이죠. 실제 물체보다 절반 크기의 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축소된 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A분의 B니까 2입니다. 얘는 2배 큰 상이 생겼으니까 확대된 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A분의 B니까 얼마입니까? 2배 확대죠, 절대값.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확대, 축소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상이 정립인지 도립인지는 실상인지 허상인지 보셔야 되는데 B값의 보호가 플러스면 실상이란 뜻이야. B값의 보호가 마이너스면 허상이란 뜻이야. 허상은 반드시 정립밖에 없어. 실상은 무조건 도립밖에 없어. 그래서 플러스는 도립 실상, 마이너스는 정립 허상이고요. 상의 크기는 A분의 B의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요. 작도도 해봤고 외우기도 해봤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상의 종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서 보세요. 꼬맹아, 도립 실상은요. 무조건 렌즈를 기준으로 물체와 반대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허상은요. 무조건 렌즈를 기준으로 물체가 있는 방향으로 허상이 생깁니다. 알겠어? 위치 잡겠니?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됐어? 하겠어? 네. 10분만 끌었다가 골절 연결해서 갈게요.